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지금 현장 회합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개무량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강의가 끝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한국을 움직이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결국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아무튼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 설계에 관한 얘기고, 아마 이 지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학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좀 모아서 체계화하는, 아마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지금 현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거를 좀 종합해서 체계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느낌이라고 할까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학을 한 지 지금 45년이 됐습니다만은 45년 동안 항상 머릿속에 서구 사회에 대한 선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열등감 같은 거죠.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실감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쓰는 글에 선진국에 대한 선망을 절대로 안 쓰려고 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길러왔던, 배양했던 한국의 내부 힘이, 내부 역량이라고 할까요? 내부 역량이 이번에 너무나 잘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발견한 거죠. 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모아서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에 이것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방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거야말로 모델, 임에 틀림없고 제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명암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점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2월 27일 날 쓴 글에는 총리님께서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 말은 2월 27일 날 대구에 계셔서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령탑을 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내려가서 국민적인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아마 전 세계에서 보면 총리께서 그 현장에 내려가서 한 보름 동안 그러셨던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기의식을 불러내서 이 사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은 약간의 방관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2월 27일 날 글에 포항공대에도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해서, 제가 그때는 자가격리 개념이 없었거든요. 제가 자진격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저거였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사회적 방역이다. 개념을 바꿉시다. 2m 거리 띄우기, 요즘 다 일반화됐죠. 하루에 접촉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자. 왜냐하면 아마 보면요, 되게 하루에 접촉 인원이 한 3, 4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의 감염 경로를 끊으려면, 코로나는 사회성, 소셜러빌리티가 엄청나게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 만남을 자제하자. 가족은 제외하고 딱 3명만 만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사회적 셧다운도 고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7일인데 그걸 제가 사회적 방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이제 괜찮은 제안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3월 2일까지도 정부에서 조금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거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봉쇄를 국경을 봉쇄해버리면 아무래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고민이 많았을 테죠. 그런데 국민들 내부에서는 빨리 봉쇄해라 이런 요구가 이제 쏟아져 나왔고 정부는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3월 2일 날 오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린 거는 2월 24일이고요. 3월 2일 날 이제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언이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27일 날 환자가 한 2,000명이 발생했고요. 3월 2일 날, 28일 날 약 4,000명으로 막 치솟고 3월 2일이 아마 최고로 속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좀 레토릭을 섞어서 방역 독립하자. 뭐 국제적으로 좀 이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급박했어요. 절박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 빨간 선이 되게 3월 2일 날 최고로 솟았다가 이제 4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과 4월 한 10일까지 아무튼 최고 절정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여준 바로 그 방역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양했던 바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재발견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학자로는 상당히 행복한 이게 다 아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뭐 저런 모습, 그 다음에 정부가 현장이나 아니면 뭐 밤을 새다시피 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뭐 이게 말이죠. 사실은 자발적 헌신이잖아요. 자발적 헌신. 저런 모습이 물론 외국에도 덜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우는 그 위기에 대응해서 의료진들이 자진해서 내려가는 모습, 이건 정말 감동적인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DNA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다 합쳐지니까 결국 이제 방역에 성공한 거죠. 저는 대충 뭐 한 4가지 정도로 되게 알고 계시는 거를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 4가지의 T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트레이스의 예를 보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됐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 범위 전체를 다 파악하는 케이스는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물론 그 접촉자 전체를 파악했을 때의 희생되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지만 더 급한 거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전부 다 방역한 거죠. 그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잘했던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의료 체계의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의료 현장에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위기에 대응하는 민간 플러스 공공의료의 혼합체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에서는 공공의료 중심이니까 이 혼합체계가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의 희생이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간 병원의 희생과 자발적 헌신이 저 혼합체계의 장점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 점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 정부가 세 번째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눈에 띄게 이번에 지자체가 역시 역할할 게 있구나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의 헌신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사회적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소셜 인클루전인데요. 소셜 인클루전의 수준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고였다. 세계 최고다 그러면 저 사람 좀 과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소셜 인클루전의 포용의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포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자발주의가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키워왔던 제도적인 어떤 대응성이 있고요. 시민의 대응력, 위기에 대한 대응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가 시민의 위기,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성이 이렇게 높은가? 저는 그게 뭐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세기 동안에, 한 세기 동안에 정말 많은 위기를 거쳐왔습니다. 그 위기를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 그로부터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나름대로 또는 인지를 나름대로 길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대응성이 보여졌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 지난 20년만 하더라도 IMF 거쳤죠. 금융위기 거쳤죠. 지금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훈련을 했다. 이 학습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틀림없이 그런 그동안 역사적으로 키워왔던 위기 대응에 대한 DNA가 저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있죠. 제가 발생률, 사망률을 적어놨습니다만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빼고요. 발병률이 높잖아요.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문제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흠모했던 나라들이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도 높다. 그리고 쩔쩔맸습니다. 이게 뭐냐? 피케티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피케티가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선진국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민낯이 과연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내부에 의외로 집단별 칸막이가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종, 그다음에 계급, 종교 또는 뭐 이민 이런 집단들이 일반적으로 유럽은 사회를 개방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개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개방에서 끌어들인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내부에 존속하고 있었던 인종, 종교, 계급에 기반을 했던 수많은 집단들이 칸막이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칸막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무한히 생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 거꾸로 해석하면요. 우리의 경우에 그런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장벽을 낮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이거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메시지를 발하면 저 마라도에 있는 주민과 울릉도 저 끝에 있는 주민, 그다음에 산촌에 있는 백령도에 있는 주민들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식들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반응할까? 제도적인 포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응하면 정부로부터 무엇인가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발해도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아마 망설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응해도 혜택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의료 체계의 문제는 뭐 너무나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공의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민간의료의 효율성이 거의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튼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포용의 수준이 어느 날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높게 발전해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포스트 팬데믹 사회를 새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저 점을 저는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가 이제 사회적 포용력입니다. 이건 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뉴노멀이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제가 역사문서를 찾아보니까 1918년에 우리나라에 그때는 만주감모라고 불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75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인구가 1650만 명입니다. 근데 750만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2%좀 되죠, 그죠? 2%인가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근데 75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 14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원인 규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만주에서 왔거든요. 만주의 독립운동하고 가장 긴밀하게 비밀 결사를 통해서 연결됐던 사람들이 대구에 많이 살았습니다. 비밀 결사가 대구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주 감모로 스페인 독감으로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이 죽고 이번은 뭐 신천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구 경북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바이러스에 상당히 희생된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역사적인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무엇에 대한 경고냐? 인류 문명에 대한 경고, 인류 문명의 절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우리가 이제 버려둔 지구에 관한 얘기죠. Great Depression도 아니고요. Great Repression도 아니고 Great Dying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뭐 대충 그동안 우리가 보면 아무튼 우리가 길러왔던 문명의 핵심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다 끊어놨잖아요. 모빌리티 없이는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빌리티 끊어놨죠. 글로벌 네트워킹 끊어놨죠. 그 다음에 자원 극대화라고 하는 우리 문명의 핵심. 우리도 지금 자원 극대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다 끊어놨어요. 일시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문명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아마 여름까지 계속 그러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문명이 무엇이었는가 아니 그런 문제죠. 저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게 다 스톱되는 저 상황. 이 상황이 뭘까? 틀림없이 우리가 키워왔던 배양해왔던 문명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렇게 아무리 해봐야 고도의 비행기를 만들고 해봐야 이런 사태의 속수무책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살아남았다 보다 아무튼 앞으로 확산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모빌리티의 컨택트는 약화되고 언택트의 확산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리지널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세 번째 생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이다. 저는 그동안에 저는 사실 생태학자도 아니고 생태론자도 아니고 환경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그동안에 표면적인 것만 해왔구나 라는 반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문명 패러다임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찰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교육 현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실험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 이른바 인터넷 강의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비대면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면대면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이 사이버 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다 보여줬어요. 아마 대학이 1200년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800년 지속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모양이 앞으로는 변할 것이다. 캠퍼스 없이도 대학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죠. 우리 경우가 이 디지털라이즈, IT, 아무튼 이 에듀케이션이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패턴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면대면에서 키워낼 수 있는 신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직접, 그죠? 감성적인, 또 감정적인 어떤 교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비대면에서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아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험이죠. 기업 이제 큰 본부,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헤드쿼터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그죠? 페이스북 같은데 앞으로 50%는 다 재택근무한다. 기업의 형태가 현격하게 변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워크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 없는 형태의 기업이 이제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보나마나 IT 정부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 전체에 다 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화와 그다음에 권력 분산이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사회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저거죠. 패놉틱콘 소사이티, 패놉틱 소사이티, 다 감시하고 있는 감시 사회를 패놉틱 소사이티라고 한다면 디마크로시도 패놉틱 디마크로시로 변합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포퓰리즘을 좋아한다. 포퓰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다 정치 질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놉틱 디마크라시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통제되겠죠. 통제되고 조정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뭐 중국에 저런 사진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면 좀 섬찟하죠, 그죠? 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디지털 인디비주얼리즘이 급속한 확산, 정책적으로는 세이프티 넷의 확산, 정치 체제는 패놉틱, 그다음에 모니터링 가버먼트의 확산,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쇼어링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분업은 무너질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고객과 기업이 결합돼 고객과 제조업체 공장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끊어지고 있어요. 이게 디카플링이 일어나죠. 그리고 본국 회계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적절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을 텐데 최적의 대상지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을 전부 다 호출해가지고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을 살려나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이제 기회 이창이 된다는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또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뢰를 보여준 세계인의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느냐, 바로 이제 이 문제죠, 그죠? 리쇼링의 중간 기지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게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동률이 가장 높은 데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왜 그럴까? 함대형 생산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본국에서 조립을 하고 부품은 전 세계에서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끊어지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한번 나가면 조립 공장하고 협력업체 40-50개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거를 함대형 생산 체제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데에 셧다운이 되지만 전 세계에 12개의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그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이 도요타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거 그러냐면 이 생산 체제의 특수한 것을 한국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장점이에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 사람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팬데믹에 엄청나게 강한 체질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발명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쇼어링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태론적인 반성. 이거는 이제 풍요하게 쓰고 소비하는 거 이제 좀 줄여야 된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죠?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해냈는가. 지난, 제가 이 생태역 관련해서 책을 보니까 지난 30년간 배출한 오염과 탄소의 양이 과거 2000년 동안 배출한 것보다 훨씬 크다. 3배 크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대충 다 써버렸습니다. 배출할 탄소의 양도 다 배출했어요. 인간 행동의 15%는 탄소 배출 행위다. 탄소 발자국이다, 그죠? 제 생각엔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 행동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구를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2050년도에 대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다는 게 모든 기후학자의 얘기죠. 왜냐하면 평균 2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2도 올라가면 우리는 IR대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데, IR대로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도에서 아주 번성하고 있는 몇천 종의 바이러스가 북쪽으로 이제 북상을 하게 된다. 이거 먼 옛날 얘기 같죠, 그죠? 저도 먼 옛날 얘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그냥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탄소,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한 달에 만약에 1000km의 자동차 주행 거리를 기록했다. 그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탄소세는 당신이 1000km를 뛰었기 때문에 한 달에 예컨대 5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부과하는 게 나올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배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왜 배경하지 못하느냐. 대충 아시죠? 그죠? 끝없는 경쟁 레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끝없는 경쟁 레이스는 전부 다 뭔가 뿜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거잖아요. 저희 집 옷장에 옷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딘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재활용하는데 집어넣는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끝없는 경쟁 레이스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풍요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가 이런 문제죠. 그것은 great dying이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지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아마 5월 11일자 같아요. 인간의 시간이 멈추자 지구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가 여러분 경험했죠, 그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지구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땅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다. 땅의 문명이란 자원 극대화, 글로벌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동, 그죠? 모빌리티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성장을 향한 경쟁 레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후 재앙이 왔고 바이러스가 이제 전동하기 시작해서 기후와 바이러스가 기후와 바이러스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간단하죠. 기후는 빙하를 녹아내리게 하고 빙하 속에 숨어 있는 100만 종의 바이러스의 잠을 깨운다. 100만 종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 학자들 얘기는 100만 종에서 만 종이 살아나더라도 100만 종이 이제 녹고서 새로 생명을 얻을 때 1%만 살아났다. 그러면 만 종이죠, 그죠? 만 종이 이제 스물스물 전 지구를 덮기 시작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약간 귀여운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메르스하고 코로나가 섞여져 가지고 괴물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치사율이 30%고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런 놈이 태어난다. 그럼 어떡할까? 야, 그러면 이건 이제 악몽이죠. 근데 그런 게 이 SF 소설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지구는 대기권 표면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썼던 건 표면의 문명이었습니다. 표면에서 어떻게 풍요하게 사느냐. 저 위에 거 생각 안 했죠. 저 속에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바로 이걸 제가 땅의 문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땅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 기후재앙이었고 기후재앙이 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바이러스의 세계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란성 쌍생화죠. 일란성 쌍생화가 문명을 파괴해버린다. 경쟁 레이스를 통해서 일본은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린다. 2100년에는 끝장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2100년에는 이 온도가 4도 올라가면 이제 끝장이 납니다. 지구는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외면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파리 기후협약 2016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2050년에 허용을 하자. 2도까지만 올려도 된다. 2도 이상은 올리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2050년에 2도 오르면 어떻게 될까? 3.60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 적도가 위로 북상한다. 적도에 있는 황열과 말라리아가 역시 북쪽으로 북상한다.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에 여러 번 이제 노출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배출하는 탄소를 올스톱 한다고 해도 그렇다 이거죠. 그게 이제 참 무서운데 왜 무관심할까? 이게 너무 오래된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먼 훗날의 얘기다. 이거 상식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대기, 숨 쉬는 거고요. 이건 공유지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다 뭔가를 뿜어내요. 그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요.
2000 몇 년도입니까? 그 오스트롬이라는 정치학자가 공유주의 비극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죠? 목초지 놔두니까 누구나 쓴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기 쓰는 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규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이 비극을 막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탄소세 같은 거죠. 이거를 신경을 쓰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윤보다도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류세가 그렇게 쉽게 망하겠는가라고는 낙관적인 생각들이죠. 이게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비극의 씨앗이 미래를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오래된 미래는 우리의 현실을 아무튼 망가뜨릴 거다. 이미 그린 뉴딜 무브먼트가 2007, 8년도에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가 역시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에 묻혔습니다. 제가 제레미 리프킨하고 2015년도에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저때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스피어 폴리틱스로 전환해야 됩니다. 생물권 정치로 전환해야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경제가 또는 성장이 그런 대로 뭔가를 인간에게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풍요가 계속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은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역시 에너지 문제입니다.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면은 급작스럽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죠. 이미 EU에서 20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에너지 효율 20% 올리자, 탄소 배출 20% 줄인다, 재생에너지 20% 올리자. 2008년 9년이죠.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 지구적인 관심을 모아야 우리의 문명이 살아난다. 2028년에 화석 연료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게 제레미 리프킨의 얘기인데요. 8년 남았어요. 8년. 과연 그럴까? 이런 얘기 하면서도 과연 8년 뒤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까? 이런 회의감이 좀 들긴 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지구는 이제 비실비실 뭔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명사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인류 전체에 던지는 것은 성장 레이스 좀 줄입시다. 언제까지 1인당 GDP 그다음에 뭐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지표화해서 이렇게 할 거냐? 우리 너무 익숙했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없앨 수는 없고 우리 시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GDP를 올려야 되는 이 급작스러움으로 좀 벗어나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바꾸자.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가 좀 찾아내자. 이게 사실은 쉐어링 이코노미 또는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생활을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거 뭐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자본주의에다가 앞에 소셜을 붙이는 거죠. 공유적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말이죠. 자본주의 속성을, 내부 속성을 바꾸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수리알 캐피탈리즘. 수리알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리프로덕션 기능이 너무나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디스트리뷰션과 리시프로시티라고 원래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뭐 전 인류가 아무튼 문명국들이 모여서 후진국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야 인류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명사적 과제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줬어요.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탐험의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런 식의 논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의 결과들을 아무튼 세계에 계속 발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 한국형 뉴딜 그러잖아요. 저는 좀 크게 인류사적인 차원으로 높여서 문명사적 뉴딜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문명을 살려야 되니까 한국이 거기에 대한 선발주자로 나서서 메시지를 좀 보내주자. 이거 문명사적 뉴딜입니다. 이 문명사적 뉴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머리에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아무튼 이 숨을 좀 쉬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문명이 지속이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린 뉴딜이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이 헐떡거리게 인생 내내 뛰게 만드는 거 말고, 그래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쳐다보고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와 같은 또는 쉐어링 이코노미 같은 것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사회, 그죠? 새로운 사회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포용사회고 하나는 flexicurity입니다. 유연 안전성입니다. 포용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경우는요, 참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사회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본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상당히 높아요. 민족주의는 배타성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거는 이 민족주의와는 좀 관련 없이 사회적 동질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포용력 수준을 제도적으로 일종의 이제 그 포용력의 그 수준을 보여준 거잖아요. 문제는 말이죠. 동질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배타성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집단들을 자꾸 배척을 하잖아요. 이런 이제 장단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조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도적인 유연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는데 아무튼 네 가지만 간단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즘 재난기금 이거는 긴급 자금이잖아요. 지금은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길들여지면 독이 되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한국형 파퓰리즘이 되니까 지금은 정말 기묘하게 수혈한 상태라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용력이 생겼어요. 포용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과 지금 재난기금 시행한 지 15일 됐잖아요. 15일 만에 95% 사람이 다 받았어요.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물론 문제는 호주가 받았다는 게 문제죠, 그죠? 호주가 받아서 호주의 권력을 키워줬다는 게 문제지. 이건 뭐 전 세계에서 95%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다 쓸 것인가? 재래시장 가서 써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시장 가고 있어요. 갔더니 노점상 할머니는 기계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돈을 내서 사게 되고, 그런 다 뭐 전반적으로 한국의 저력을 이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때마다 이러면 이제 무척 곤란하다 이거지. 그건 독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포용력과 제도적 경쟁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언택 컬처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문제하고 K 이코노미, K 세큐리티, K 에코 그로스라고 합시다. K를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닌가? 제가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단점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 그거 찾아내서 확대하면 단점을 덮을 수 있겠다. 목표는 포용사회입니다. K, 온택.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주요 행위자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교육, 기업의 화상 경영, 기업이 이제 바꾸겠죠, 그죠? 주로 뭐 재택근무해라. 그리고 거기서 다 보고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역할이 사라져 버리니까. 종교도 그럼 화상 예배하자. 행정, IT 행정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준이 가장 높잖아요. 의료도 원격 진료하자. 원격 진료는 지금 뭐 그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3차 기관을 여기서 배제해 버리면 3차 기관을 배제한다. 주로 아주 그냥 힘든 사람, 장애인이라든가 중증 질환자, 아무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3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1차, 2차의 원격 치료를 허용하면 아마 금방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이제 말하면 전체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면 문제는 직업 구조에 급변이 발생하죠. 이거는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 이거 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 이코노미. 이제 리쇼링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치 뭐 좀 쉽게 말하면 막 잠자리처럼 돌아다니는데 이게 잠자리처럼 잡아가지고 한국에다가 안착시키는 방법이 뭐냐? 저는 세계의 뭐라 그럴까요? 프리 이코노믹 존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이코노믹 프리 존, 경제 자유 구역을 세 군데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주고 안착시켜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신뢰를 상당히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천은 지금 하나 있잖아요. 인천, 그다음에 여수, 광양 지역, 그 저쪽에 이제 포항, 울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방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쇼링의 경우에 공장 설비만 돌아와라.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도 받아들여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종업원들을 받아들일 때 그럼 법무부라든가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심성이 안 된다.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리쇼링의 핵심은 개방입니다. 개방하면서 제도적인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인구 100만 도시 정도, 100만 도시 한 3개쯤 만들어서 K-이코노미에 실험을 한번 해보자. K-시큐리티, 이건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습니다. 저는 뭐 경직성으로, 경직이라고 하는 건 보호잖아요. 근데 보호는 정규직만 보호를 받았지 비정규직은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K-시큐리티의 핵심은 저 밑에 있는 이른바 저소득 노동자, 계절 노동자들의 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좀 탈출을 시켜서 유연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제2고용보험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2고용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공공주택이잖아요. 공공주택과 원격 의료, 이 세 가지만 기초를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투잡 시대를 예비할 수 있겠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투잡을 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뛰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제도적인 보완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 이게 K-시큐리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K-그로우스. 야, 성장 좋아. 그러면 한반도의 생태 프로젝트를 우선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녹색 한반도가 돼 있잖아요. 북쪽 빼놓고. 그런 대로 성공을 한 지구, 아무튼 그 한반도를 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지구 활력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어떻게 격려하느냐의 문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선진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뭐라고 할까요? 라이프를, 글로벌 문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내놔야 됩니다. 내부형이 아니고 내부와 외부 전체 세계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갖췄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믹스,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한국형 ESG 지표입니다. 에너지 믹스를 뭐 다 아시죠? 원전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 저는 거의 반대예요. 순차적으로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저 30, 30, 30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에너지 30% 올려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30% 올리고요. 석탄에너지 30% 깎아라. 그러면서 지표를 만들어 가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서 ESG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형 ESG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는 물론 팬데믹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미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K-방역을 보여주면서 문명사적 뉴딜이 무엇인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K-혁신의 발원국이 한국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지금 국민들의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세계에 발신을 하면 아마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응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아마 시대적인 또는 세계적인 그런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홍 교수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